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김에, 말씀 나온 김에 순환출자에 대해서 혹은 순환출자. 오늘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네. 재벌 저희가 우리끼리는 이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출자에 대한 혹은 재벌개혁에 대한 이재명 시장님의 입장. 아직 뭐 공약은 발표 안 하셨지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순환출자는 박근혜 정부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를 시켜놨죠. 그래서 기존에 순환출자 된 것을 해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이슈였는데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의 그 이게 이렇게 순환출자 구조로 형성돼 있는 그래서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까지 다 지배하는 구조, 기형적인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 뭐 해외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계열 분리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그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 캠프에서도 문재인 대표님 그때 당시 후보죠. 그 캠프에서도 굉장히 주요 공약으로 또 그 캠프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었고요.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원장 아니셨어요? 그죠? 그래서 미래 캠프에도 합류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토론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긴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하겠다 했더니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또 지배구조를 이렇게 강화하는 그 집중시키는 그런 방안을 그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자사주 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지주회사 만들고 원래는 상법상에 그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자사주가 뭐 12%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기업 돈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이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는 건데 그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회사로 분리할 때 이 자사주가 사실은 다시 의결권이 부활을 해요. 일부. 근데 이게 결국은 재벌 총수한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그 사업회사의 신규 그 이 지분을 지분 비율을 나눌 때 이 총수들한테만 자사주가 유리한 방식으로 기울어지니까 저희는 이제 사업회사 분리할 때 그렇게 해서 지주회사 전환할 때 자사주를 소각할 것을 하는 이제 법도 공정거래법 관련한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네, 이거는 뭐 우리 의원실의 주요 입법 활동 중에 하나고 당연히 사실은 이런 내용은 재벌의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왜곡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아마 야권 진영에서 출마하신 분들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재벌개혁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섀도우 캐비넷이어서 청문회처럼 막 이 재윤경 의원님을 검증해야 되는데 뭐 완전히 빨려 들어가가지고 뭘 강연을 듣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큰일 났네. 빨리 분발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분발하세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리코법을 도입하는 것이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게 참 궁금해요. 뭐 명확하게 어떻게 일단 리코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질문지 보자마자 제가 리코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나. 탈락.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적법성을 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처벌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데요? 보통은 이제 이 적법성이 아니라 불법성을 입증을 해서 죄를 예전에 의료사고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의료사고 나고 나면 환자 보고 환자 가족들 보고 알아서 입증해봐라라고 했었는데 군의문사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군의문사도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마피아나 기업 범죄 범죄 조직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부정하게 부패하게 돈을 축적했을 경우에 그 돈의 출처에 있어서 적법성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밝히면 처벌을 받게 처벌도 되는. 되고 환수 조치도 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 삼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 현행 있는 법들을 편법과 탈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익을 봐야 될 사람 스스로 포기하고 하는 것들 통해서 법률적으로는 맞게끔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에도 맨날 이겼다고 하고. 근데 이번에 에버랜드 뭐 할 때. 삼성물산 문제는 고등법원에서는 졌습니다. 수익주주한테 졌고요. 그래서 그 합병 비율 자체가 잘못됐고 그 고등법원 판결문에서조차 이게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해서 합병 비율이 인위적으로 그리고 또 뭐냐면 주가가 조작된 씀에 대한 의심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법원 판결에서 얘기하는 합병 비율의 산정 시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이 한 3천억 뭐 이렇게 해서 7천억 사이 이제 손해 본다. 뭐 이런 게 이제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이 합병 하나만으로 7천억 가량 이득을 봤을 것으로 최소치 고등법원 판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이제 합병을 제일모직을 뭐 1로 넣고 봤을 때 삼성물산을 매수로 보느냐, 1대1로 보느냐, 1대 0.3으로 보느냐, 1대 0.8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1대 그 0.35인가 0.4인가 고등법원 판결 기준이 그래요. 그랬을 때는 이제 손해액이 이 정도 된다. 근데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더 커질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치 생명의 선봉자 선두에 쓰신. 그 어쨌든 뭐 경제 관련한 자문까지를 같이 계속하고 계실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이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임 역할을 하니까 주로 이제 정책 생산 단위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정책을 받아서 대신 전달해드릴 거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그 기본소득에 관한 그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안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강의안을 구성하고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 되시기 전에 그 전부터 주빌리은행 하면 이재명 시장 거인 것처럼 느낌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빌리은행은 성남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님과 주빌리은행. 제가 2014년 4월 초에 그 첫 소각 행사를 했거든요. 그때 되게 언론들도 반응이 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었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을 그 사업 계획을 엄청 세워놨는데 4월 16일 그 사태 터지고 나서 저도 굉장히 무기력해졌죠. 이런 걸 뭐하러 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누구나 다 그때 느꼈던 국가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욕이 확 꺾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이 당연히 세월호 사태 이외에는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한 몇 개월 좀 이렇게 슬럼프를 겪고 그리고 이 운동을 나도 모르게 슬슬 놓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성남에서 이제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와서 이런 좋은 운동을 좀 성남에서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시에서 제안을 해서 이제 그 채권 소각 이벤트를 다양한 형태로 다시 이제 좀 재개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거의 사실은 제가 뭐 여러 지자체에 제안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조금 이제 계획만 하다 계획 단계에서 이게 스톱이 됐고 근데 성남시는 이제 먼저 연락이 와서 적극적으로 좀 펼쳐서 성남 FC 축구단 아시죠? 거기 공식 스폰 업체잖아요. 그래서 성남 FC는 그 FC 바르셀로나인가 거기처럼 공익 광고식으로 이렇게 롤링 주빌리 이걸 가슴에 달고 뜁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 운동을 하셨고요. 성남시를 통해서 소각된 채권은 얼마나 되나요? 그게 정확히 1,900억 중에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1,900억 소각을 했거든요. 1,900억 중에 아마 한 60%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최근에 선택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아예 이거를 좀 더 전국화 해보자 해서 주빌리 은행이라는 단체를 아예 그냥 만든 거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제가 생각만 갖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주빌리 은행 단체를 만들면서 은행장으로 명예은행장으로 이재명 시장님이 되신 거고요. 그 인연으로 아무래도 자주 뵙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그냥 뭐 제가 가서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 맨파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 모습을 다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시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쉽게 툭툭툭툭 해나가는구나. 저는 청년배당에서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거는 모두가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하는
예, 행정가라면, 혹은 정치인이라면 해보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죠. 기본소득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얘기 꺼내면 이제 논란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면은 갑론을박 하다가 시간 가고 공무원들은 논란이 많다 보니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장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은데 그냥 바로 그것도 더 놀랐던 거는 청년 수당을 지역 화폐로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간단한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홍종학 의원이 어디서 강연을 하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첫 번째 획기성인데 네. 두 번째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을 전환시키는 것은 웬만한 경제학자도 시도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방식이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경제학자일수록 그걸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예, 게다가 행정가들 그런 모험을 아무도 안 해본 거를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왜냐면 후폭풍. 네.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성남처럼 재정 제압도가 높고 자기 예산을 가지고 막 다 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강원도에서도 할 수 있고 전라도에서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 전체로 되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성남이요. 그 이재명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보궐선거로 되셨을 거예요. 그 전에 그 전 시장님이 부패 문제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성남시 빚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되시자마자 이재명 시장님이 뭐부터 하셨냐면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빚 못 갚겠다. 네. 예,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부패 성남시 전체가 주빌리은행에 그냥 아예 맡긴 거예요. 예. 그래서 주빌리은행에 꽂히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빚쟁이로 살아봐야 돼. 네. 그래야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빚을 그냥 다 안 갚은 게 아니고 그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일단 딱 그 상환을 거부한 다음에 상환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와 연관된 빚은 다 안 갚고 그리고 부패와 관련된 공무원들 다 처벌받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사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이 기초단체가 되기까지 이 전반적인 부패 문제 해결하고 예산 전체의 그 효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재정 자립도가 1위가 된 거지. 이게 원래 성남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난관이 없이 처음부터 그냥 하기 너무 좋은 컨디션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네. 모든 난관은 다 정리해 가면서 결국은 할 일을 하는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국가 예산 400조라고 하는데 이 400조 가지고 요즘 뭐 우리가 이번에 예산하면서 최순실 관련 예산 걷어내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워낙 권한이 적다 보니까 많이 못 걷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돈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 가 저는 관건일 거라고 생각해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또 권한도 막강하잖아요. 성남시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복지부에서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러고는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하고 이름만 그렇죠. 바꿔가지고 이름 바꾸고 약간 내용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하다 조금 말하는데 기본소득, 뭐 아까 청년 배당, 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얘기들이 나와 있었던 건데 이제 이번 대선의 이슈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과 관련한 거잖아요. 또 특히나 이재명 시장이 먼저 제안하셨던 부분이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금을 주자는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근데 기본소득을 그 초기에 실행을 실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계층으로 이제 이렇게 분화시켜서 하는 거죠. 뭐 아동수당, 청년수당. 근데 보통 복지하면은 이게 저소득층.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게 가난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돌려주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있다. 특히 경제 규모가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뭐 한 12, 13위 뭐 이런 국가인데 여전히 가난을 입증해야만 생계비가 겨우 국가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본소득은 이게 가난한 어떤 취약계층의 청년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만 몇 세 이상 청년은 다. 아동 만 몇 세 이하 아동은 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 복지의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스위스나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스위스나 이렇게 논쟁이 있었죠. 핀란드 뭐 이런 데가 그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그냥 거기는 이제 월 300만 원씩 준다 그래서 네, 그거 국민투표까지 갔다가 이제 좀 부결이 됐는데 거기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논란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국민투표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죠. 성남시의 청년수당도 실험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전 세계가 놀라워했습니다. 사실은 기본소득 실시한 나라 중에 지역화폐로 주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본소득의 실험적 모델인데 심지어 그거를 정말로 소비를 위한 이 기본소득이요. 이게 복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지난 아마 2016년 1월인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게 앞으로 이 AI 인공지능 이거로 인한 기술 혁신 이것 때문에 5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뭐 영국의 그 푸드잉크 같은 데가 3D 프린팅으로 요리를 하죠. 미국에도 이제 그런 레스토랑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공지능이 이제 주로 전문 직업들을 많이 없애거든요. 뭐 변호사도 다 이렇게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뭐 변론도 그렇고 기사 쓰는 것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뭐 다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상당수의 직업, 특히 또 아마존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는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요. 캐시어가 필요가 없어요. 예, 핸드폰 찍고 들어가면 물건 가방에 넣고 나오면 내 핸드폰에 딱 와요. 네. 결제됐고 뭐 샀다. 예,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자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느냐. 지금 이 기본소득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특히 뭐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가 얘기하는 게 우리 자본주의가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현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겠죠. 이게 노동이 없어요. 노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하지 않으면 월급이 없다, 소득이 없다. 그러면 소득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이 미래적 관점, 앞으로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사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사회적으로 뜨겁게 달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진다. 이거는 19세기적 발상이고요. 근데 일단 그 돈을 네. 거두려면 돈을 일반 국민들이 더 내거나 아니 뭐 말로는 대기업한테 더 많이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기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거는 재정 쪽이나 뭐 하여튼 세금 관련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조세 부담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느끼는 거는 보편적인 조세 부담률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세 부담의 역차별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평성의 문제. 우리는 많이 내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한바탕 JTBC 토론에서 붙었던 게 기업의 10대 재벌의 기업의 실효세율이죠. 실제 내는 돈. 냈다가 돌려주고 뭐 하고 이래서 결국 실제 내는 돈이 몇 프로냐, 12%냐. 전원책 변호사는 16%다. 이래갖고 두 분이 싸우셔가지고 공방이 있어서.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이 11% 내고 있어요. 지금 실효세율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를 해서 실효세율이 지금 16점 몇 %입니다. 아니,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니까요. 기재부 세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그거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수치 들이대면 정말 곤란하죠. 많은 분들이 기업의 실효세율을 검색해봤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12%밖에 안 낸다고요. 16%라고 뭐 말씀하시니까 16% 내도 그것도 많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10대 재벌이.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여전히, 이 창고에 쌓여있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500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은 기업이 정작 세금을 10몇 %밖에 안 내고 우리는 유리지갑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20몇 %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세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최우선 과제는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 높이고 실효세를 높이고 이게 돼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그거고요. 또 세금 낼 만큼 충분히 여력도 있어요.
여력도 있으니까 여력 있는 데서 돈 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자산 불평등 뭐 여러 가지 불균형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처음부터 뭐 급격하게 막 하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그래서 전체 나라 국가 예산의 한 뭐 6% 7% 요걸 좀 예산을 절감해서 그 돈으로 좀 일부 이렇게 실험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가자. 요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꽤 흘러가고 있는데 캠프에 계시니까 우리 또 방송 듣는 분들은 캠프의 속사정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일단 그 전에 저는 그러니까 캠프 얘기를 하셨는데 캠프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전에는 박원순 시장 캠프 부대변인도 하고 문재인 후보 그 공동선대 좋은 애 다 가셨네요. 하셨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이재명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 좀. 시장님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뭔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끌리는 게 결정적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 캠프는 이제 자원봉사였고 정책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부름하는 걸로 결합했다가 뭐 부대변인을 이렇게 하라 그래서 어쩌다가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시민사회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문재인 대표님 그 캠프도 지난 이제 담쟁이 캠프죠. 거기도 이 선대위원장을 제가 뭐 신청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10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10명 만들 때 이게 컨셉을 정한 거죠. 컨셉을 정할 때 제가 이렇게 여성이고 뭐 가계부채 뭐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얻어 걸린 듯한 그 컨셉에 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제 개인의 뭐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튼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 이재명 시장님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이거는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 2014년부터 계속 같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이재명 시장님의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대변인 좀 맡아주세요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거는 그때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어느 시점에 딱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뭐 당연히 그냥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비선 실세였네. 비선 실세였어. 그게 아니라 이제 뭐 2014년부터 계속 같이 해왔으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자들 꿈이라 그러죠. 이게 같이 점심 식사 때 만나서 얘기하면 기자들 끼리끼리의 모임을 꿈이라고. 저한테 다들 그랬거든요. 문재인 대표 캠프로 갈 거냐, 박원순 시장 캠프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님하고 친한데요. 사람들이 원내 유일한 이재명파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이번엔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어려운 질문을. 저도 재윤경 의원님 나오신다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다들 도대체 왜 이재명을 선택했나가 궁금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듣고 보니 저는 이 두 분이 영혼의 파트너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윤경 의원님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빌리은행 또 채권 소각 뭐 이런 그 일들 하고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 청년 배당 이런 정책들에 아주 그 근간에는 좀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분들이 요 정책들 채권 소각하고 기본소득 할 때 두 분 공이 제일 많이 받았던 비판이 이걸 거예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다. 네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비판에 굴하지 않고 요런 것들 추진하시는 지금 두 분의 그 입장을 뭐 혼자 설명을 하셨는데 그 반론은 이거였거든요.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 두 분은 공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의 교감이 이런 영혼의 파트너를 운명 짓게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이 이재명 시장님의 인간적인 매력일까요? 가까이서 보시니까 그런 느끼는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느끼는 매력 같은 거. 이재명 시장님은 진짜 개구지시고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세요. 하다못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모든 일은 다 잘 되면 다 기적이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불통 그리고 혼자만의 독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시장님 보면 약간 그런 모습들 물론 그게 개인의 개인기로 돌파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로서 봤을 때 약간 저희가 그 일부에서 평가할 때 안정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이야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런 이야기를 쇼바가 했었는데 나갔다. 옆에서 사실 그건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저희도 해보면 저도 알고 보면 참 부드러운 남자인데 뉴스에 나오는 것은 가장 50분간 말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거 10초만 내보내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래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이미지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시면 그 독단적이다. 뭐 혼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리더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강한 자기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되고 또 있는 경향이 있죠. 시장님도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한 세 번쯤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그럼 알아서 하고. 약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도저히 이미지 잔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주변에서 안경 좀 바꾸게 해라. 머리가 그게 뭐냐. 아니 가장 젊은 후보가 어떻게 가장 늙어 보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요. 제가 결합하자마자 미용사를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그 안경을 안경을 바꿀 것을 제가 코디한 게 아니고 주변의 조언을 이렇게 기반 삼아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말 안 들으실 줄 알았거든요. 신경질 내시고. 근데 어제 저녁에 그 안경점에서 안경을 여러 가지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아마 페북에 사진 찍어서 올려서 곤란한 것까지. 네. 의원님이 방금 정치인들의 발언은 이렇게 언론사에서 조각난 게 발췌가 돼서 이렇게 되돌아온 거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도 이재명 시장을 장시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은 1시간 내내 센 발언을 하세요. 발치가 아니야. 그냥 어떻게 순화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여튼 지지율이 1% 2%에서 맨날 그랬잖아요. 마의 5%를 넘을 수 있느냐. 그러다가 뭐 마의 8%를 넘을 수 있느냐. 10%가 진짜 가능하냐 하다가 어느 날은 뭐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떨어진 것이 다수의 사람들의 평가는 이재명스러움이 좀 없어지고 너무 우리 당내의 사람을 공격하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는 있잖아요. 캠프 안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그 대목도 이재명 시장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이게 뭔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하시지만 그게 있어요. 예전에 본인에 대해서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기사를 썼나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는 내가 지금 국면에서 자기 같은 캐릭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급에 따라 사람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기 객관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자들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게 자기한테 그 함정의 고대로 빠졌다. 그래서 어느 순간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18% 급증했을 때 그거는 분명히 빠질 수 있는 수치다라는 전제 하에 이 조정에 대해서 냉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18%가 이제 하나의 기준 중거점이 돼서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시는 거죠. 초조해지고. 그런 말씀을 실제 하시나요? 네. 기자들한테 아니 이게 언론 인터뷰에도 나왔어요. 그때 내가 조금 오버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밸런스를 잃었다 이런 인터뷰를 한번 하신 적은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경선이 들어갈 텐데 다들 뭐 어떻게 룰이 정해지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할 텐데 다른 걸 다 떠나고 이재명 시장님이 당선되는데 가장 유리한 경선 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저는 그거는 대변인이 그걸 하나하나 잘 아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경선 이재명 시장님 그 남자 대변인 구하는 아니야. 아니시면 지금 빨리 연락 좀 주세요. 굉장히 잘 말씀하신 거지. 대변인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죠. 그런가요? 남자 대변인 빨리 구하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고 그 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원칙은 그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워낙에 이 시장님 지지 그룹이 사실은 이렇게 분류가 잘 안 돼요. 예, 이게 단기 내에 확 네. 대중적. 소위 말한 조직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이 안 되는 지지 그룹이 어떤 룰일 때 이게 극대화가 될까? 이걸 사실은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어쨌든 이런 장점을 살려주고 뒷받침해 주려면 정책적인 그런 기반, 지지 세력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 전 대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 대표님이 아마 싱크탱크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장점도 있는데 또 그거 자체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조금 우려되는 게 그 대기업의 그 재벌 그 개혁 얘기하시면서 준조세 그를 없애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개발하면은 도로 짓고 하는 그런 법정 부담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돈인데 그게 정경련의 민원사항이거든요. 그 16조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최순실한테 갖다 바친 성격의 그 권력의 압력에 의한 준조세 이거 없앤다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셨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숫자를 말하는 순간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숫자는 그거는 사실은 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돼. 그렇게 사실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얘기가 돼서 그렇게 발표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들어오지 않아야 될 소스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근데 오히려 아까 그래서 장 PD님 질문에서 조금 그냥 첨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했던 공약들에 대한 준비 혹은 뭐 박원순 시장님이 세우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모든 후보가 이재명 시장을 포함해서 다 말하고 있는 게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정해지면 당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당이 내세우는 공약을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다양하게 서로 고민해봐서 우리 힐러리가 샌더스의 뭐 공약을 가지고 오고 뭐 하듯이 누가 당선되면 그러면 나는 문재인은 무슨 공약 가지고 오고 나는 박원순은 무슨 공약 가지고 오겠다 하면 되는 일이어서 그거는 막 지금의 상황에 기반만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질문지 보자마자 제가 리코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으시나. 탈락.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적법성을 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처벌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데요? 보통은 이제 이 적법성이 아니라 불법성을 입증을 해서 죄를 예전에 의료사고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의료사고 나고 나면 환자 보고 환자 가족들 보고 알아서 입증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군 의문사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군 의문사도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마피아나 기업 범죄 범죄 조직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부정하게 부패하게 돈을 축적했을 경우에 그 돈의 출처에 있어서 적법성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방식입니다. 지주회사 만들고 원래는 상법상에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자사주가 뭐 12%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기업 돈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는 건데 그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회사로 분리할 때 이 자사주가 사실은 다시 의결권이 부활을 해요. 일부. 근데 이게 결국은 재벌 총수한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업회사의 신규 이 지분을 지분 비율을 나눌 때 이 총수들한테만 자사주가 유리한 방식으로 기울어지니까 저희는 이제 사업회사 분리할 때 그렇게 해서 지주회사 전환할 때 자사주를 소각할 것을 하는 이제 법도 공정거래법 관련한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네, 이거는 뭐 우리 의원실에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김에 나온 김에 순환 출자에 대해서 혹은 순환 출자 오늘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재벌 저희가 우리끼리는 이런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출자에 대한 혹은 재벌 개혁에 대한 이재명 시장님의 입장. 아직 뭐 공약은 발표 안 하셨지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순환 출자는 박근혜 정부가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를 시켜놨죠. 그래서 기존에 순환 출자된 것을 해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이슈였는데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의 그 이게 순환 출자 구조로 형성돼 있는 그래서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까지 다 지배하는 구조, 기형적인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 뭐 해외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계열 분리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그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 캠프에서도 문재인 대표님 그때 당시 후보죠. 그 캠프에서도 굉장히 주요 공약으로 또 그 캠프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었고요.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원장 아니셨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미래 캠프에도 합류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토론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긴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하겠다 했더니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또 지배구조를 이렇게 강화하는 그 집중시키는 그런 방안을 그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자사주 가지고 하는 주요 입법 활동 중에 하나고 당연히 사실은 이런 내용은 재벌의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왜곡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아마 야권 진영에서 출마하신 분들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재벌 개혁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섀도우 캐비넷이어서 청문회처럼 막 이 재윤경 의원님을 검증해야 되는데 뭐 완전히 빨려 들어가가지고 뭘 강연을 듣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큰일 났네. 빨리 분발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분발하세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리코법을 도입하는 것이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 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게 참 궁금해요. 뭐 명확하게 어떻게 일단 리코법이 뭔지를 잘 몰라요.